2025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29살 직장인 김민준 씨가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 작년보다 3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장 장호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800만 원이었던 장호가 지금은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빚입니다. 작년에 없던 마이너스 통장이 생겼습니다. 한도는 500만 원, 벌써 300만 원을 썼습니다. 김민준 씨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왜 돈이 없는 걸까요? 더 아끼면서 사는 것 같은데 왜 빚이 느는 걸까요? 이건 김민준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2025년 기준 20대에서 30대 청년층의 평균 부채가 4,500만 원입니다. 10년 전인 2015년에는 2,8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1.6배가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같은 기간 20대에서 30대의 평균 소득은 연간 3천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겨우 23% 증가입니다. 그런데 빚은 60%가 늘었습니다.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빚 증가 속도가 거의 3배 빠릅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청년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한다고, 명품백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다고, 자기 관리를 못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청년들이 빚더미에 앉는 건 낭비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청년들을 빚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월급이 올라도 청년들이 가난해지는 진짜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계속 빚에 시달릴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020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월급 35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31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공제액이 40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2025년에 월급 450만 원을 받습니다. 1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375만 원입니다. 공제액이 7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올랐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65만 원밖에 안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가 폭등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6.67%였습니다. 2025년에는 8.3%입니다. 5년 만에 1.63%포인트 올랐습니다.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6만 5천 원이 더 나갑니다. 둘째, 국민연금이 늘었습니다. 2020년 9.0%에서 2025년 9.0%. 요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기준소득 월액 상한이 올랐습니다. 2020년 530만 원에서 2025년 620만 원으로.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이 내게 됐습니다. 셋째, 소득세 구간이 조정됐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월급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명목상 월급은 올랐지만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더 빨리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월급 봉투는 커졌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가져가는 돈도 같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당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수령액이 65만 원 늘었으니까 그래도 나아진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누적 물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약 22% 올랐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의 상승률은 더 높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 5천 원이었던 도시락이 지금은 8천 원입니다. 60% 올랐습니다. 커피 한 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100원에서 5천 원으로 22% 상승입니다. 교통비는 어떨까요?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2020년 1,250원에서 2025년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 상승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비를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쓰는 무제한 요금제가 평균 7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21% 상승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도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베이직 요금이 9,500원에서 15,000원으로 57%나 올랐습니다.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65만 원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평균적인 20대 후반 직장인의 한 달 생활비를 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150만 원이었습니다. 식비 5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7만 원, 문화생활비 20만 원, 기타 30만 원입니다. 이걸 물가 상승률 22%를 적용하면 183만 원이 됩니다. 33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청년층 주요 소비 품목의 높은 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1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0만 원이 늘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증가 65만 원, 생활비 증가 40만 원, 차이가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주거비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전세 가격 변동을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통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9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4억 2천만 원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억 1천만 원 상승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사는 원룸이나 투룸은 어떨까요? 강남구 투룸 전세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이 올랐습니다. 전세를 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세 2억 원에 대출 70%를 받으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6천만 원은 본인 돈입니다. 금리가 2020년 2.5%에서 2025년 4.7%로 올랐습니다. 2.2%포인트 상승입니다. 한 달 이자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억 4천만 원에 4.7%를 곱하면 연간 658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55만 원입니다. 2020년에는 금리 2.5%로 한 달 29만 원이었습니다. 26만 원이 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증가분 65만 원, 생활비 증가분 40만 원, 주거비 이자 증가분 26만 원, 65만 원에서 66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1만 원입니다. 월급이 100만 원 올랐는데 실제로는 저축은커녕 한 달에 1만 원씩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자체가 올랐습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청년이 1억 원을 어디서 구할까요? 대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청년들은 살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2세 직장인 박지현 씨입니다. 2024년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치면 33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1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박지현 씨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던 전셋집 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겁니다. 박지현 씨는 새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2024년 7월 박지현 씨는 마포구 투룸을 구했습니다. 전세 2억 7천만 원입니다. 2년 전 같은 동네 비슷한 평수가 2억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박지현 씨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늘렸습니다. 기존 전세 대출 1억 4천만 원에 추가 대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대출 1억 9천만 원입니다. 금리는 4.9%입니다. 한 달 이자가 77만 원입니다. 2년 전에는 45만 원이었습니다. 32만 원이 늘었습니다. 박지현 씨의 월급 실수령액은 43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77만 원을 내면 353만 원이 남습니다. 생활비가 170만 원입니다. 남는 돈은 183만 원입니다. 2년 전에는 2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오히려 47만 원이 줄었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 올랐는데 저축 가능 금액은 줄어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박지현 씨는 전세 계약을 위해 자기 돈 8천만 원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4,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3,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3,500만 원, 금리는 6.3%입니다. 한 달 이자가 18만 원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 77만 원에 신용대출 이자 18만 원을 더하면 95만 원입니다. 월급의 22%가 이자로 나갑니다. 박지현 씨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명품백 같은 건 꿈도 못 꾼다고. 해외여행은 4년째 안 갔다고. 그런데도 빚은 계속 늘어난다고. 이게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박지현 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20대에서
30대 가구주 중 68%가 빚이 있습니다. 10명 중 7명 가까이입니다. 평균 부채액이 4,500만 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중에서 73%가 주거 관련 대출입니다. 전세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청년들은 집 때문에 빚을 지는 겁니다. 사치나 낭비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빚을 지는 겁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 나옵니다. 이 구조는 의도된 겁니다. 누군가는 이 구조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은행을 보겠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5곳의 2025년 가계대출 이자 수익을 합치면 약 35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청년층 대출 비중이 32%입니다. 11조 원입니다. 은행은 청년들의 빚에서 매년 11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금융당국을 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DSR 규제,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을 40%로 제한합니다. 연소득 4천만 원인 사람은 연간 1,600만 원까지 원리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한 달로 치면 133만 원입니다. 이게 규제일까요? 오히려 가이드라인입니다. 당신은 월급의 40%까지 빚을 져도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청년들은 이 한도 안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습니다. 안 받으면 집을 못 구하니까요. 부동산 시장을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집주인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전세를 부추겼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올랐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세금을 올립니다.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정부는 집주인을 규제한다고 했지만 결국 피해는 세입자가 봤습니다. 청년 세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악순환 구조를 보겠습니다. 청년이 빚을 지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려워집니다. 경기가 나빠집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됩니다. 채용이 줄어듭니다. 취업이 더 어려워집니다. 취업해도 연봉이 낮습니다. 청년들은 더 큰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돌고 돕니다. 누가 이익을 볼까요? 금융권입니다. 대출이 늘수록 이자 수익이 늘어납니다. 청년들이 빚더미에 앉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게 진짜 구조입니다. 통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청년층 가계의 이자 보상 배율이 문제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소득 대비 이자 부담 비율입니다. 청년층의 평균 이자 보상 배율이 1.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의 83%를 써야 이자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2.5였습니다. 소득의 50%였습니다. 5년 만에 33%포인트 악화됐습니다. 청년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금리가 올라서일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대출 원금 자체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거비를 줄여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쉐어하우스를 고려하십시오. 서울 마포구 쉐어하우스가 한 달 60만 원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입니다. 전세 대출 이자 77만 원과 비교하면 17만 원이 쌉니다. 1년이면 204만 원 절약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30대가 부모와 사는 게 흔합니다. 한국만 독립을 강요합니다. 2, 3년만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돈을 모으십시오.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면 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가 낮을 때 최대한 장기로 대출을 고정하십시오. 지금 변동금리를 쓰고 있다면 당장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4.7%가 2026년에는 5.5%가 될 수 있습니다. 1%포인트만 올라도 1억 원 대출 기준 한 달에 8만 원이 더 나갑니다. 고정금리 전환 수수료가 아깝다고요? 계산해 보십시오. 수수료 50만 원 내고 고정금리로 바꾸면 1년에 12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5개월이면 본전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셋째, 부채를 빠르게 갚아야 합니다. 저축보다 빚 갚는 게 먼저입니다. 예금 금리가 3.5%인데 대출 금리가 5.5%라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대출을 갚는 겁니다. 2% 차이가 당신의 손해입니다. 매달 여유 자금이 50만 원 생긴다면 전부 빚을 갚는 데 쓰십시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이자 18만 원이 사라집니다.
1년이면 216만 원 절약입니다.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청년 주거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전세 대출 지원이 아니라 공공임대 확대가 답입니다. 정부가 집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싸게 임대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의 50% 수준으로요. 서울 강남 투룸 전세가 3억 원입니다. 공공임대로 전환하면 월 7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전세 대출 이자 77만 원보다 쌉니다. 보증금도 500만 원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빚을 안 져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권 규제도 필요합니다. 청년 대출 금리를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은 청년이라고 해서 금리 우대를 받지만 0.5% 수준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가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이하로요. 세제 혜택도 바꿔야 합니다. 청년들의 전세 대출 이자를 소득 공제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만 공제가 됩니다. 전세 대출은 안 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청년들 대부분이 전세에 사는데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청년들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실수령액 증가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세금과 사대보험이 더 많이 나갑니다. 둘째,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쓰는 품목이 더 올랐습니다. 셋째, 주거비가 급등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5년 만에 50% 올랐습니다. 넷째, 청년들은 살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다섯째, 이 구조는 의도된 것입니다. 금융권이 청년들의 빚에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3가지입니다. 주거비를 줄이십시오. 금리를 고정하십시오. 부채를 빠르게 갚으십시오. 그리고 정부에 요구하십시오. 청년 주거 정책을 바꾸라고, 금융권을 규제하라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라고.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빚은 늘어나지만 소득은 정체된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현명해져야 합니다. 주거비를 줄이고 빚을 갚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청년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50은 30 청년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